제발 한국은 빠져. 너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이 프로젝트에 기웃거리는 거야? 세계 최고 기술력으로도 역부족인데 한국에서 도맡아 하겠다고. 이건 미친 짓이야.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한국 기술력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50도가 넘는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전 세계가 포기한 프로젝트를 한국 사람들이 투입되자 믿기지 않을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궁금한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레앙스 디 로랑이에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토목공학 엔지니어로 여러 대형 철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어요. 지난 20년 동안 유럽과 아시아 곳곳에서 철도와 지하철을 건설해 왔어요. 웬만한 난관은 다 겪어봤다고 생각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에 초청받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처음 프로젝트 계획도를 봤을 때 숨이 턱 막혔어요. 사막 한가운데에서 176km 길이의 지하철을 건설하고 85개 역을 세운다는 거였어요. 기온은 50도 이상 올라가고 언제 어디서든 모래폭풍이 휘몰아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제일 놀라운 건 가장 어려운 구간인 4, 5, 6호선을 담당한 곳이 한국의 한 기업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도면을 보면서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독일 출신의 철도 컨설턴트인 하이너 베르너가 제 어깨 너머로 계획을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유럽의 기술로도 힘든 환경인데 한국인들이 이걸 해낸다고요? 1년 안에 포기할 거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한국이 철도 기술에서 발전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프랑스나 독일 같은 전통적인 강국들에 비하면 경험이 부족했어요.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를 그것도 이런 극한 환경에서 완수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서 속에서 눈길을 끄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큼지막한 글자로 적힌 FSLM이라는 단어였어요. 이게 뭐예요?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한국 측의 젊은 엔지니어 준호라는 사람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표정은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저희의 비밀 병기죠.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FSLM? 처음 들어보는데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준호가 옅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기존보다 훨씬 빠르게 터널을 뚫는 공법이에요. 솔직히 흥미가 조금 생겼지만 저는 현실을 먼저 생각했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자연의 법칙을 이길 순 없어요. 이 사막은 건설이 오래 걸리면 다 집어삼켜 버릴 거예요. 준호는 반박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할 거예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어요. 대신 한숨을 쉬며 다시 도면을 바라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야심찬 아이디어들이 좌절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엔지니어들이 압박 속에서 무너지는 모습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준호의 그 확신 어린 말투가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건 불가능한 도전 아닌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회의실에 도착했어요. 어떤 자리인지 미리 준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준비해도 제가 보게 될 광경을 예상할 순 없었어요. 회의실은 단순했지만 안에 흐르는 에너지는 강렬했어요. 대형 화면에는 정밀한 청사진이 떠 있었고 엔지니어들과 프로젝트 리더들이 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조용하지만 집중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남자가 들어오자 순간 공기가 바뀌었어요. 이준호, 그는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 매니저였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몸짓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어요. 쓸데없는 서론 없이 곧바로 화면으로 가더니 거대한 기계의 이미지를 가리켰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용할 터널 굴착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단단했어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도면의 숫자는 믿기 어려웠어요. 직경이 9.8m라고요. 이 더위 속에서, 이런 환경에서요? 이런 조건에서 성공한 사례는 없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튀어나왔어요. 준호 씨는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냥 미소를 지었어요. 로랑 씨, 저희는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미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막은 도전이지만 저희에겐 기술을 증명할 좋은 기회예요. 그의 말은 당당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필요했어요.
단순한 자신감만으로는 저를 설득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마침내 직접 확인할 기회가 생겼어요. 이른 아침, 우리는 공사 현장으로 향했어요. 이미 태양이 높이 떠 있어서 하늘은 하얗게 빛났고 공기는 뜨거웠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막의 열기가 무겁게 몸을 감쌌어요. 고운 먼지가 순식간에 제 신발을 덮었어요. 현장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크레인은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고 작업자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봤어요. 거대한 터널 굴착기. 사막 한가운데 마치 잠든 거인이 웅크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멀리서도 그 강력한 존재감이 느껴졌어요. 한국 팀이 시운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연이나 고장 같은 문제가 생기길 은근히 예상했어요. 이런 환경에서 작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계는 우렁찬 소리를 내며 부드럽게 땅을 뚫기 시작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세부 사항을 점검했어요. 그들의 작업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정밀했어요. 한편 다른 팀들 프랑스와 독일에서 온 엔지니어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그들의 기계는 과열되고 먼지가 센서를 막았어요. 작업자들은 땀을 닦으며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죠? 저는 옆에 있던 독일 프로젝트 리더 하이너 씨에게 속삭였어요. 그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처럼 놀란 표정이었어요. 준호 씨가 우리를 보고 다가왔어요. 안전모를 살짝 고쳐 쓰더니 말했어요. 이 기계는 다르게 설계되었습니다.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것 같았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준호 씨가 굴착기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우리는 환경을 연구했습니다. 이곳의 열기, 먼지, 압력까지. 이 기계의 모든 부품은 이 요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저는 다시 기계를 바라봤어요. 거대한 기계가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말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시험되는 TBM이 가동될 때였어요. TBM은 터널 굴착 기계로 거대한 원형 드릴을 이용해 단단한 땅속을 뚫어 터널을 만드는 첨단 장비예요. 저는 관찰실에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서 있었어요. 한국 기업에서 설계하고 제작한 이 거대한 기계가 이제 실력을 보여줄 차례였죠. 두꺼운 유리 너머로 세계 각국에서 온 엔지니어들과 기술자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조종사가 신호를 보내자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어요. 우웅하고 TBM이 깊고 묵직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드릴 헤드가 회전하면서 메마른 땅을 파고 들어갔어요. 바위 조각과 먼지가 튀었고 기계는 서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벽면의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보며 저는 숨을 죽였어요. 5m, 10m, 15m 숫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갔어요. 방 안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누군가 프랑스어로 중얼거렸어요. 독일에서 온 엔지니어 한 명이 고개를 저으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TBM은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아니, 그 이상이었어요. 자정이 되자 디스플레이에 찍힌 숫자는 42m였어요. 순간 곳곳에서 놀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느라 분주했어요. 기존 세계 기록은 하루에 37m였어요. 그 기록을 한국이 5m나 더 넘어서 버린 거였어요. 이거 분명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프랑스 엔지니어 한 명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측정값을 다시 확인해봐요. 팀원들이 3번이나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변함이 없었어요. 이건 사실이었어요. 한국이 새로운 세계 기록을 세운 거였어요.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누군가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방 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엔지니어들은 서로 얼싸안았고 감격한 듯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를 의심했던 사람들마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기업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호텔 방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저는 늘 유럽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어요. 독일과 프랑스의 기술력은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한국의 기술이, 한국의 손길이 새로운 세계 기준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그동안 틀렸던 걸까요? 몇 달이 흘렀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저희는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려고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현장을 방문했어요. 말수가 적은 분이셨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줄지어 서서 그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저희 구역은 거의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한국팀이 맡은 구역에서 오랫동안 머무르시며 유심히 살펴보셨죠. 그분은 한국 프로젝트의 거대한 철골 구조물 앞에서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측근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기술이 미래다.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건 메시지였어요. 본사로 돌아오자마자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루이 듀발 이사님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오셨어요.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린 큰일 났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치며 덧붙이셨어요. 우리 진행률은 15%나 뒤처져 있어요. 반면 한국팀은 88% 앞서 나가고 있어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따로 있었어요. 사우디 측에서 우리의 일부 구역을 한국 기업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우리의 프로젝트를 한국 팀에 넘긴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사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로랑 씨, 한국 팀과 이야기 좀 해주세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네. 이사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린 그들에게 배워야 해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내고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어요. 피에르, 우리 팀의 수석 엔지니어가 펜을 3개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한국 팀한테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또 다른 동료도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어요. 우리는 프랑스 최고 공학팀이에요. 우리가 다른 팀한테 도움을 요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동료들의 자존심과 답답함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팀의 작업 방식을 직접 봤어요. 그들의 속도, 정밀함, 그리고 철저한 계획성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어요. 왜 안 되죠? 저는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어요. 그들은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어요.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뒤처질 거예요. 이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겁니다. 피에르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러면 그냥 가서 비법을 알려달라고 할까요? 저는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우리는 관찰하고 분석하고 조정하면 돼요. 그게 진짜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잖아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두려움, 의심 그리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 하나, 존경심이요. 저는 이사님을 바라봤어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사님은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좋아요. 내일 출발하세요.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어깨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공사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존심과 생존이 걸린 일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이 미래일지도 모른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준호 씨를 만났어요. 그는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단단한 악수를 건넸어요. 눈빛은 날카롭고 지혜로웠어요.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어떻게 아셨나요? 그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뛰어난 기술자는 자존심보다 발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그 말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지금까지 저희 팀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우리만의 기술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기꺼이 자신의 기술을 공유하려 했어요.
그는 저를 최첨단 기계가 가득한 작업장으로 안내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든 행동이 정밀하고 계획적인 느낌이었어요. 이것이 저희의 내열 코팅 기술입니다. 준호 씨가 커다란 금속 패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모래와 극한의 온도로부터 기계를 보호해 줍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가져가 표면을 쓸어봤어요. 부드럽고 단단했어요. 그리고 이 더운 공기 속에서도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이 기술이 저희의 과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겠네요. 저는 감탄하며 중얼거렸어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비슷한 문제를 겪다가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됐어요. 저희와 협력해 보시겠어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민했어요. 제가 몸담고 있는 세계에서는 경쟁이 기본 원칙이었어요. 기술을 공유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그의 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협력적으로 움직이는지가 보였어요. 그들은 기술을 숨기기보다는 함께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저는 깊이 생각한 후 결심했어요. 기꺼이요.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저희야말로 영광이죠. 그러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건 한국만의 성공을 위한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발전을 위한 거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저희는 한국의 내열 코팅 기술과 프랑스의 고급 공기역학 기술을 결합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기계의 효율이 극적으로 향상되었고 과열 문제도 완전히 해결됐어요. 생산성이 눈에 띄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함께 일하면서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우리를 경쟁자로 보지 않고 협력해야 할 동반자로 보고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경쟁이야말로 혁신을 이끄는 힘이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그 작업장 한가운데 서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발전은 함께할 때 이루어진다는 걸요. 2024년 총 10년이 넘는 계획과 공사를 거쳐 마침내 리야드 메트로가 완공됐어요. 그것도 예정보다 5달이나 앞당겨졌죠. 개통식은 그야말로 대단했어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축하하기 위해 모였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께서 직접 연설을 하셨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고 기자들은 귀를 기울였어요.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지하철이 아닙니다. 사우디 국왕께서 힘주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국제협력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이 서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조용한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그 뜨거운 사막에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이 프로젝트를 완성해냈죠. 그리고 지금 그 중심에 당당히 서 있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철도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여 철도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예전 같으면 서구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주도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그들이 경청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까요? 바로 한국 엔지니어들이었어요. 저는 몇 년 전 만났던 프랑스 엔지니어 피에르가 한국 철도 기술 전문가인 준호 씨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봤어요. 피에르는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한국에게 배운다는 생각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는 질문을 하고 메모를 하고 공동 연구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하군요. 피에르가 감탄하듯 말했어요. 이제야 왜 전 세계가 주목하는지 알겠어요. 그 말을 듣고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한때 한국을 따라오는 나라 정도로만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을 배우려 하고 있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 저는 서울 지하철을 다시 한번 둘러보기로 했어요. 몇 번이고 와봤던 곳이지만 이번엔 다르게 보였어요. 빠르고 효율적이고 매끄럽게 연결된 시스템이었어요. 미래의 모델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어디에도 혼란은 없었어요. 스마트 시스템이 모든 걸 매끄럽게 운영하고 있었어요. 전광판에는 실시간 정보가 정확히 표시되고
자동화된 열차는 오차 없이 정거장을 오갔어요. 잠시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한국은 더 이상 떠오르는 강국이 아니었어요. 이제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지난 세월 동안 한국이 걸어온 길이 떠올랐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해 수십 년 만에 세계 최첨단 기술을 이끌어가는 나라로 성장했어요. 단순한 경제 발전이 아니라 기술력과 혁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자들은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미래를 설계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개척자들이었어요. 한때 서구의 기술을 따라 배우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한국의 기술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어요. 스마트 시티, 인공지능, 교통 시스템 그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현실을 보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나라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기대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직접 목격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때 유럽과 미국만이 최고라고 여겨졌던 철도, 기술 분야에서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세계적인 철도 강국들을 앞질러 버린 한국의 저력, 이게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힘 아닙니까? 결국 중요한 건 기술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도전 정신,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열린 마음. 한국 엔지니어들은 경쟁이 아닌 협력을 선택했고, 그 결과 전 세계가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죠. 한때 한국을 의심하던 프랑스와 독일 엔지니어들이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인정했던 순간, 여러분도 속이 다 시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우디 국왕과 왕세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래다. 이제 우리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미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세계가 한국 기술을 배우려 하는 지금, 우리나라가 다음으로 개척해야 할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이 지금처럼 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사우디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 철도가 진출해야 할 나라가 있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도움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